안녕하세요. 책안뜰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작품은 오유건님의 월강입니다. 이 작품은 유행군의 폭격으로 집과 재산을 잃은 진노인과 좌익일을 하다 행방불명된 남편을 속절없이 기다리는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로 시아버지와 며느리에게는 제각기 비밀이 하나씩 있는데요. 이 비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편안한 시간 되세요. 월강 오유건 소반바웃골 뒷산 보리밭가에 비바람에 모지라진 옴집이 한 채 있었다. 부엌도 울타리도 없는 방 한 칸의 옴집으로 갈대로 듬성듬성 엮은 지붕에는 잡초가 군데군데 돋쳐 있고 벌레 먹은 참나무들이 늘어선 집 오른편에는 희이한 상기슭이 뻗쳐 있었다. 그리고 왼편 보리밭을 격한 대송나무 저편에는 소반바웃골이 차가운 달빛 속에 희부옇게 떠보였다. 이 방 한 칸의 옴집에서 머리가 센 노인과 젊은 여인이 두 아이를 데리고 살고 있었다. 뻗센 눈썹 밑에 두 눈이 푸르스름하고 기골이 장대한 백발 노인은 시아버지요. 허리가 가늘고 코 운도가 높은 일견 애동애동해 보이는 젊은 여자는 며느리였다. 그리고 두 아이는 며느리의 소생이었다. 진노인은 지난 난리통에 아들과 집을 잃고 이와 같이 거지 모양으로 사는 것이다. 허옇게 센 상투머리에 수건을 곶갈처럼 돌려쓰고 전대를 어깨에 걸친 다음 지팡이를 짚고 마을 돌아다니면서 구걸을 하였다. 명색이나마 등 붙일 곳이 있는 진노인은 떼거지처럼 추잡하거나 깡통을 들고 다니지는 않았다. 거뭇거뭇한 소매 자락하며 반들반들한 메투리가 흡사 초라한 나그네를 방불케 하였다. 비록 구걸은 할망정 장대한 기골하며 굵은 목소리에는 어디라 없이 호기가 깃들여 보였다. 한편 며느리는 며느리대로 도부장사를 하였다. 새우, 멸치, 미역, 생강 등속을 강주리에 이고 송정리, 강주는 물론 멀리는 담양, 곡성 등지까지 가서 이틀 사흘을 묵고 오는 때가 있었다. 그런데도 식구가 근근히 풀칠이나 할 뿐 옷 한 벌을 지어 입지 못했다. 물가가 비싼 데다 장수가 많은 때문이었다. 그 며느리의 성미가 온공하면서도 때로는 어쩌지 못할 역정으로 애들을 윽박지르는 때가 있었다. 그때마다 진노인은 한숨을 끄면서 담배만 뻐끔뻐끔 피웠다. 이 썩은 놈아, 뒷산에 가서 나무 좀 쳐놓으라는 게 뭔 지랄을 했냐? 오늘도 도부를 치고 저물어서야 돌아온 며느리가 저녁을 짓느라 터덕거리면서 애들에게 화풀이를 하였다. 저녁은 늦은데 밥 지을 나무가 없는 모양이었다. 진노인은 동량을 해온 곡식을 전대에서 비우다가 낫을 들고 뒷산으로 갔다. 그러자 다시금 며느리의 말소리가 이와 같이 울려왔다. 썩은 놈의 시상, 오늘이라도 각 죽어버렸으면 이런 꼴 저런 꼴 좀 안 보게. 진노인은 귀가 멍멍하였다. 이제 9살, 7살 먹은 손주 애들이 그런 철 저런 철 알 리가 없다. 며느리도 진정 애들을 꾸짖는 말만은 아닐 것이었다. 나무는 아무데나 많이 있었다. 진노인은 허둥지둥 솔가지 한 아름을 쳐가지고 며느리가 밥을 안 치고 있는 한 대 솥으로 갖다 주었다. 그걸 잠자코 받아 불을 지피는 며느리의 눈퉁이가 보송보송하였다. 진노인은 와락 속이 뒤집혔다. 그러나 묵묵히 비우다 간 전대에서 곡식을 떨어붓고 며느리의 장사찜도 챙겼다. 며느리는 보리 닷대와 콩 2대, 깨 대가옷을 물건과 사바꿔 온 것이다. 이와 같이 물건과 사바꿔 온 곡식은 다음 장날 싸전으로 가지고 가서 팔아야 했다. 그리하여 그 돈으로 다시 팔 물건을 사는 것이다. 광주리, 자루, 팔고나무 멸치 등을 주섬주섬 떨어서 방으로 들여놓은 진노인은 솔가지로 마당을 쓸었다. 마당이랬자 손바닥만한 공지로서 한 대 속곁에 구정물을 버리는 시궁창이 있고 그 옆에는 세수대야로 쓰는 뚝배기가 있었다. 그리고 왼편 봉창 밑에는 철사를 동인 절구통과 그 저편에는 오줌똥이 잿더미가 새까맣다. 마당을 쓴 노인은 손발을 떨고 문턱으로 가 걸터 앉았다. 앞산은 해가 완전히 지고 골장마다 밤 안개가 깔리기 시작했다.
작고 무딘 산줄기들이 이편 골짜기를 향해서 쑥쑥 내달아온 것이다. 1년 12달이 지나도록 사람의 그림자 하나 볼 수 없는 이 골짜기에 가끔 마을밭 임자들만이 씨앗을 뿌리고 가을 거지를 하느라 먼 발로 지나다니곤 하였다. 그 밭둑들도 어느새 안개에 덮이고 이쪽 길 위에는 며느리 밥 짓는 연기가 뭉게뭉게 치솟았다. 그리고 갓슬린 마당에서는 두 손주가 퍼렁코를 훌쩍거리면서 땅 뺏기를 하고 있었다. 사내 손주에 비겨 밑에 딸 손주는 워낙 약질인데다 가는 기가 먹어서 탈이었다. 지어미가 물 한 바가지만 떠오래도 그걸 얼른 못 알아듣고 두리번 하다가 부화통을 터뜨리기가 일쑤였다. 난리통에 놀라서 귀를 버린 것이다. 반면 사내 손주는 몸은 무병하지만 고집이 센 것이 흉이었다. 한번 돌아지면 하루든 이틀이든 밥숟가락을 안 잡고 밖으로만 빼도는 것이다. 애들이 이와 같은 흉어물은 지어미의 부합감이자 아울러 진노인의 욕거리이기도 하였다. 비록 애들의 사소한 일이지만 살림이 구차하면 구차할수록 또 환경이 불우하면 불우할수록 그 어린 것들이 성하는 어른들의 비위를 건드리고 나아가 집안의 불화까지 일으키기가 쉬운 것이다. 그끄럽게 봄, 그러니까 6.25 동란이 일어난 다음 해의 어느 늦은 봄날이었다. 진노인은 며느리와 두 손주를 거느리고 읍에서 이 산골로 들어왔다. 읍내 다리목께서 지물상을 버리고 아쉽지 않게 살다가 경찰이 진주하던 무렵에 유엔군의 폭격으로 집과 재산을 온통 잃어버린 것이다. 그리 할 수 없이 읍 밖의 사국동이란 데서 한 해 남짓을 겹방살이를 하였다. 겨우 목숨만 건진 식구들이 끼니마저 이어갈 길이 없었던 것이다. 낯을 들고 아는 사람을 찾아가서 동정을 청할 체면도 못 되었다. 하룻밤새 거지가 되어버린 창피해서만은 아니었다. 아들이 좌익일에 많은 힘을 쓰다가 산으로 들어가 버린 때문이었다. 그의 아들 이두는 인공시절에 보안서원을 하고 지내면서 많은 사람을 잡아다가 형무소에 보냈다. 그 아들의 사람 못됨을 읍 사람들은 두고두고 되뇌던 것이었다. 부끄러워서 낯을 들고 다닐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상대를 해주지 않았다. 그런 채 진노인은 사국동서 한 해 남짓을 굽혀 지냈다. 그러다 이듬해 봄 마침내 며느리와 두 손주를 거느리고 읍에서 30리가 떨어진 이 산골로 들어온 것이다. 그런 진노인에게 이삿짐은 물론 집살 돈인들 있을 리가 없었다. 그저 헌보따리 하나를 가지고 산골로 온 다음 날 며느리와 함께 뒷산에 나무를 치고 갈대를 베어다 손수집을 마련하였던 것이다. 그 뒤부터 시아버지는 시아버지대로 며느리는 며느리대로 전대와 강주리를 가지고 낯선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구걸을 하고 도부를 쳤다. 며느리는 저녁상을 받을 때까지도 얼굴을 찡찡해 가지고 있었다. 진노인은 몇 숟가락 뜨지 않은 밥을 그대로 남긴 채 벌레 먹은 참나무들이 서 있는 오른편 산기슭으로 걸어 나왔다. 무덤이 있는 잔디밭 앞에는 읍으로 빠지는 오솔길이 하얗게 삐쳐 있고 뒤에는 붉은 소나무가 오솔길을 따라 그늘을 이루었다. 마음이 언짢을 때는 버릇처럼 와서 담배를 피우는 곳이었다. 짙은 밤안개를 헤치고 엷은 초승달이 소나무에 잔디에 오솔길에 희부옇게 어렸다. 그리고 읍으로 빠지는 저편 등성이에는 호밀밭이 쏴하고 물결을 치며 지나갔다. 진노인은 담배를 세 대째 붙여 물었다. 이러기도 딱하고 저러기도 난처하였다. 물론 며느리의 역정을 탓할 수도 없었다. 남편 없는 세상을 백발의 시부와 철없는 애들만 데리고 살면서 역정이 안 날 수 있으랴 하는 것이다. 마을 어디 마땅한 호랍이라도 있으면 잠매 주었으면 하였다. 그래야만 며느리의 역정이 덜하고 집이 꼴을 갖출 것 같았다. 그러나 며느리의 아직은 애동애동한 얼굴이나 취한다면 모르거니와 거지 같은 살림을 보고 누가 자식까지 따른 사람을 얻을 것인가 하였다. 그래 진노인도 며느리도 다 같이 막된 판이거니 하고 그저 한숨만 끄면서 살아오는 터였다. 이런 진노인에게 하나의 희망이 있다면 그것은 입산한 아들 이도였다.
4해 전, 그러니까 진노인이 사곡동서 겹방살이를 하던 무렵이었다. 이두와 같이 입산한 청년들은 거의 다 돌아와서 자수를 하였다. 자수를 한 사람은 죄의 경중에 따라서 그냥 석방된 사람도 있고 혹은 징역을 받은 사람도 있었다. 그 자수자들의 말을 들으면 아직도 산에서 나오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는 도망 다니다가 죽은 사람도 많고 간데온데 없이 자취를 감춘 사람도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두는 마지막 자수자들이 숨은 소백산맥과 지리산으로 연하는 노름봉에 가 있다가 어느 날 밤 호련히 구례지구 기동대장과 함께 경상도로 넘어갔다는 말이었다. 그 뒤 3년 동안 진노인과 이두의 아내는 낮에는 등성이를 건너다 보고 밤에는 발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가슴을 조이었으나 이두의 소식은 종례없고 만 것이었다. 죽은 것이거니 하고 단념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가운데서도 행여나 하는 한 오리의 기대만은 연연히 마음을 사로잡으면서 떠나지 않았다. 진노인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며느리와 애들은 벌써 잠을 자고 있었다. 두 애들은 가운데가 눕고 며느리는 운목에가 옷을 입은 채 누워 있었다. 진노인은 조심스레 며느리의 발치를 지나서 아랫목으로 가 누웠다. 물론 진노인도 옷을 입은 채 자는 것이다. 그러니까 애들을 가운데 끼고 며느리는 운목에서 시아버지는 아랫목에서 언제나 제각기 벽을 마주보고 자게 마련이었다. 비록 외딴 집이긴 하지만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한 방에서 자는 데는 여러 가지 불편이 따랐다. 옷을 함부로 벗을 수가 있는가? 대소변을 활발스럽게 볼 수가 있는가? 밤늦도록 불을 켜두는 것도 거북하게 생각되었다. 딴은 뭐 밤일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일절 불을 안 켜온 것이다. 저녁만 먹으면 애들을 가운데 끼고 그저 자는 것이 일이었다. 밤불이 그리운 달밤이면 가끔 밖에 나와서 달빛을 우러드는 때도 있었다. 이런 시아버지와 며느리에게 제각기 비밀이 하나씩 있었다. 밤에 자다가 일어나서 오줌을 누는 소리였다. 요강을 들여놓고 한 방에서 오줌을 누를 수 없으니만큼 밖에 나가서 오줌 동이에다 누워야 했다. 시아버지는 언제나 며느리가 문을 열고 오줌을 누러 갈 때면 절로 잠이 깼다. 밤마다 한두 번씩은 깨게 마련이었다. 이와 같이 절로 잠이 깨면 또 자연 며느리 오줌동이에 쇠 하고 오줌 누는 소리를 듣지 않을 수 없었다. 아랫목 봉창 밑에서 그리 떨어지지 않은 오줌동이에서 때로는 도락물 내리는 듯한 소리가 들리기도 하였다. 진노인은 그 소리를 듣는 게 노상 심상치 않았다. 웬 오줌 소리가 저렇게 요란할꼬? 이렇게 중얼거리다가 때로는 이게 무슨 침이람 하고 고소를 하는 때도 있었다. 그런 진노인은 또 을의 며느리가 오줌을 다누고 방으로 들어오는 소리까지 듣고야 새잠을 청하곤 하였다. 이런 취미는 며느리도 마찬가지였다. 그도 시아버지가 문을 열고 오줌을 누러 갈 때면 잠이 깼다. 자연 시아버지의 오줌동이에 찰찰찰찰 하고 오줌 누는 소리에 귀가 쏠렸다. 때로는 빗줄기처럼 쿵쿵쿵 쏟아지는 때도 있었다. 며느리 역시 그 소리를 듣는 게 노상 재미없지는 않았다. 늙은 양반 오줌 소리가 어쩜 저렇게 클까? 하다가 자기도 모른 새 화끈 얼굴을 붉히곤 하였다. 그러나 두 사람의 이와 같은 재미는 혼자만이 느끼는 비밀이었다. 며느리는 오줌을 누러가면서 시아버지가 잠을 깨리라는 것은 엄두도 못 내고 시아버지 역시 자기가 오줌을 누러갈 때 며느리가 잠을 깨리라곤 생각지도 못하였다. 아랫목에서 며느리의 발을 조심하면서 벽을 향하고 누운 진노인은 오늘 밤만은 며느리가 오줌을 누지 말아 주었으면 하였다. 밤마다 그 소리를 듣는 게 심심찮으면서도 또 한편에 따르는 산란한 심정만은 어쩌지 못했다. 그러나 진노인은 잠을 깨고 말았다. 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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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쇠. 오줌 누는 소리가 한참 요란스럽더니 솟구추 소리는 소리가 나고 이어 퇴, 침을 뱉었다. 그럼 들어오겠지. 진노인은 귀를 재우고 자는 채 하였다. 실상 깜깜한 방에는 무엇 하나 보일 리가 없는데도
그런데 한참 지나도 며느리가 들어오지 않았다. 그리고 한참, 또 한참. 여느 때 같으면 벌써 들어오고 남을 만한 때였다. 웬일일까? 달을 쳐다보는 것이겠지. 아마 제 남편 생각을 하는 것이겠지. 쩌쩌쩌. 진노이는 불현듯 측은한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제 남편이 달을 따라 올 리는 없으리라 하였다. 필경 죽었을 아들이 지금쯤 어디에서 저처럼 달을 바라보고 있을 리는 만무하리라 하였다. 그러나 진노인도 아들을 그리는 마음은 며느리에 못지않았다. 어서 며느리가 들어오고 잠이 들었으면. 진노인은 조바심스러웠다. 그러나 며느리는 그 뒤로도 두어 참이나 있다가 들어왔다. 며느리의 들어오는 문바람과 함께 분내가 풍겼다. 다음 날도 진노인은 며느리가 애들을 욱대기는 소리를 들으면서 전대를 메고 동량을 나갔다. 그래도 이전엔 지물상을 보았던 것이라 여기저기 아는 사람이 많았다. 되도록 수건을 암이 깊숙이 눌러쓰고 남모르는 마을을 돌아다녔다. 종일 부지런히 싸다녀야 보리때나 얻는 것이다. 난리통에 자식을 잃고 이러요. 때로는 길을 가다가 해가 저물어서 근디 밥 한 술만 요기시켜 주시오. 대개의 농가에서는 보리좀씩이라도 다 집어주고 후한 집에서는 밥까지 주는 일도 있었다. 이날도 진노인은 좁쌀 반대와 봄보리 두어 호가량을 얻어가지고 해가 저물기 전에 돌아가겠거니 하고 땀을 흘리면서 걸음을 빨리 했다. 그리고 소반바웃골 앞에서 뒷산길을 돌아 노인은 되도록 마을길을 지나다니기를 꺼렸다. 곧장 집으로 오려는 때였다. 저 노인 술 한잔 하고 가시오. 귀뚜꿀레 사랑에서 마을 노인들이 한방 앉아서 술을 마시다가 노인을 불렀다. 마을 사람들은 한사코 이편과 접촉을 피하는 진노인을 측은하게 여기고 있었다. 진노인이 주저주저 하고 있으니까 오시오. 가난이 죄지 얻어 잡수는 것이 무슨 허물이오. 노인들의 이와 같은 호의에 진노인은 서름서름 귀뚜꿀레 사랑으로 갔다. 사랑방에는 40살이 가까워 보이는 중년 사내가 노인들께 차례차례 술을 권하다가 진노인이 들어오자 정중히 인사를 청하였다. 곡성서 이사온 양봉수 올시다. 진작 한 번이나 어르신들을 모시려던 것이 불민하게 됐습니다. 편자하십시오. 진노인은 곧 알 수 있었다. 깍듯이 인사를 청하는 이 젊은 친구가 새로 이사를 와서 이삿수를 내는 것이로구나. 그래서 지나가는 자기까지 불러 세웠구나. 중년 사내는 깍듯이 무릎을 꿇고 술을 권한 뒤 다시 노인들에게도 한 순배를 더 권하고 밖으로 나갔다. 옆집 사랑이는 젊은 사람들을 청했는데 거기도 가서 좀 술을 권해야겠다는 것이었다. 중년 사내가 대문 밖을 돌아나가자 노인들은 이와 같은 말을 하였다. 젊은 사람이 꽤 쓸쓸하네 거. 점잔하시. 그리고 이곳에 일가부치는 물론 친면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 모양인데 뉘끄나 불러 무얼 바라고 이런 산골로 이사를 온 것인지 모르겠다는 둥. 본 고향은 곡성이지만 요 얼마 전에는 이 아래 후축골서도 10여일간을 살았던 모양이라는 둥. 그리고 직업은 본디 채장사였는데 요즘엔 키도 만들고 솥도 만든다는 둥. 그 밖에 홀몸의 자식이라곤 67살 먹은 계집애가 하나 있고 돈은 꽤 가지고 있는 것 같다는 말들을 하였다. 그리고 아무 친척도 없이 이렇게 이사를 와서 마을 사람들로부터 사귀는 것을 보니까 분명 어떤 속셈이 있기는 있는 모양이라는 말들도 하였다. 그러나 진노인은 이런 마을 이야기는 별로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자기와는 이미 관계를 잃은 딴 세상의 이야기 같았다. 그래마저 술 한 잔을 훌훌히 마시고 집으로 돌아오니까 필시 장사에 나갔으리라고 생각한 며느리가 머리를 곧게 빗고 앉아서 애들 목욕을 시키고 있었다. 진노인은 웬일일까 하면서도 그러나 어제 그제처럼 투덜거리지 않고 있는 것이 반가워. 오늘은 안 나갔냐?
언필칭 인사말로 이렇게 말했다. 인자 오십니까? 며느리는 물 묻은 손 그대로 시아버지 어깨에서 전대부터 내려놓고 저희들은 방금 저녁을 끝냈는데 시장하시겠다면서 곧 상을 보아왔다. 진노이는 마치 술기까지 혼혼하게 오르는 판이라. 팔자가 이렇게까지 기구할 줄이야 꼬맨들 생각이나 했겠나. 새삼스레 신사한탄을 하더니 이왕 늙은 나는 나지만 내가 어린 자식들하고 고생이다. 이런 진노인의 눈시울에 문득 눈물이 핑 돌았다. 그 눈물 어린 정신에도 진노인은 밥상에 전에 없던 고기와 밥에 쌀이 섞여 있는 것을 보았다. 저는 괜찮소만 아부니까 만년의 고상이시오. 나 오다가 마을 앞에서 술 한잔 얻어먹었더니 밥 염이 없다. 양모라는 사람이 곡성서 왔다든가. 그래, 이 고기랑은 뒀다가 애들이나 줘라. 며느리는 잠시 생각 깊은 얼굴로 산을 바라보다가 솥으로 가서 숭늉을 훑었다. 며느리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장사에 나가지 않았다. 애들에게 대하는 말씨도 어딘지 모르게 누그러져 갔다. 쇠. 진노인은 오늘 밤에도 잠을 깼다. 순간 며느리의 애동애동한 얼굴이 선하게 떠올랐다. 이게 무슨 망측한 생각이람? 재물의 며느리의 얼굴을 몰아내고자 애썼다. 그런데 며느리의 얼굴은 오늘 밤 따라 어떤 이상한 감각까지 띠고 육박해 오는 것이다. 그러자 작년 어느 날 밤에 놀랍고 신비한 생각이 되살아났다. 그것은 꿈속 같은 일이었었다. 동냥을 하다가 어느 부잣집 환갑잔치에서 술 한 잔을 거나하게 얻어먹고 온 그날 밤 진노인은 일찍부터 잠을 청했다. 전에 없이 옷까지 벗어 던지고 누운 것이다. 그러면서 연애 이런 원망 비슷한 말을 하였다. 사람이 늙으면 죽어야지. 만년이 이렇게 탁탁하고 쓸쓸해서야. 원 하면서 퇴퇴 침을 뱉었다. 그런 진노인의 곁에서 며느리는 한사코 시아버지께 옷을 걸쳐드리며 아버니 진정하이시오. 지금 이 마당에 누팔자를 원망하고 않고 하겠소. 눌러 참으이시오. 다 소용없다. 그리고 정신없이 떨어진 진노인은 이튿날 아침에 깜짝 놀랐다. 자기는 며느리의 자리에 가 누워있고 며느리는 자기 자리에서 뜬 눈으로 밤을 샌 것이었다. 그리고 나서부터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는 얼마만한 장벽이 놓이게 되었던 것이다. 이때의 무거운 환상을 떠올리며 한사코 며느리의 얼굴을 눈앞에서 지우고자 했었다. 그러나 오늘 밤 역시 며느리의 오줌 누는 소리가 다하고 솟고 추스리는 소리에까지 귀가 쏠렸다. 없는 제 남편을 그리는 정을 자기에게 쏟아주었으면 하였다. 그 정으로 자기를 공대하고 효성을 다해 주었으면 하였다. 그러나 남편을 그리는 정이 시아버지를 공양함으로써 가려질 리는 없으리라 하였다. 남편이 그리우면 그리울수록 자기는 오히려 귀찮은 군식구처럼 여겨질지는지 모른다 하였다. 진노인은 이런저런 괴로운 생각에서 한시 바삐 벗어나고 싶었다. 죽은 듯이 잠이 들었으면 좋을 것 같았다. 그런데 며느리는 오늘 밤에도 얼른 들어오지 않는 것이다. 진노인은 순간 이상한 직감이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슬며시 자리에서 일어났다. 손가락에 침을 묻혀가지고 가만히 봉창에 구멍을 뚫었다. 그 봉창 구멍에 눈을 대고 잿더미깨를 살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저편 소반바웃굴로 뻗친 대송나무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있는 것을 보았다. 철렁 가슴이 내려앉은 듯 하였다. 그중 한 사람은 며느리요, 또 한 사람은 알지 못할 사내였다. 두 남녀는 보리밭둑에 서서 달빛을 우러르고 있었다. 아하! 순간 진노인은 알지 못할 분노가 불길같이 치밀었다. 자기 모른 새 두 주먹을 부르짖었다. 이윽고 두 남녀는 보리밭둑에 주저앉았다. 두 개의 머리만이 보리 모개 사이로 까뭇까뭇 아른거렸다. 그러나 보리 모개 밑으로 완전히 잠겨지지는 않았다.
주변의 보리들이 흔들릴 때마다 이슬 머금은 달빛이 눈부시게 번쩍였다. 그리고 까마득 대송나무 저편에는 꼬막 같은 지붕들이 달빛 속에 희부옇게 떠 보였다. 한참 만에 일어난 두 남녀는 다시 달빛을 우러렀다. 그러다 사내는 앞에 서고 며느리는 뒤에 서서 어정어정 대송나무가를 거닐기 시작했다. 마치 숨차오르는 가슴을 주저앉히기라도 하려는 듯이. 그러다 며느리가 사내의 바지 엉덩이에 묻은 흙을 떨어주었다. 사내가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돌렸다. 바지 엉덩이를 떨어주고 일어선 며느리의 얼굴이 뒤로 고개를 돌린 사내의 얼굴과 맞닿았다. 쌍긋이들 웃어 보였다. 그리곤 아주 돌아서서 무어라 한참 소근거리더니 사내는 서서히 마을길로 향하고 며느리는 이쪽으로 돌아섰다. 다음날 진노이는 동량을 나가지 않았다. 동량이 겁먹은 꺼져가고 싶지가 않은 것이다. 며느리는 헌옷을 기우면서 아침부터 누워있는 시아버지의 기색을 살폈다. 아버니 일어나 저녁 잡수시오. 어딘지 모르게 주저주저하는 말소리였다. 나 밥 염이 없다. 너희들이나 먹어라. 점심도 안 잡수고 시장에 있었을 것이오. 어디가 편찮으시오? 일어나 좀 뜨이시오. 마지 못한 듯 일어난 진노이는 손주애들과 같이 밥상을 받았다. 상에는 미역과 두부를 넣은 쇠고기국에 생선까지 오르고 밥은 콩이 듬성듬성 섞인 쌀밥이었다. 산골로 들어온 이후 처음으로 보는 성찬이었다. 어렴풋이 짐작이 간 진노이는 문득 코어리가 싱해지면서 눈앞이 깜깜하였다. 냉큼 밥숟가락을 들지 않고 있는 상머리에서 그래도 두 손주는 허겁지겁 밥을 거머넣고 있었다. 사흘이 지난 뒤 진노이는 다시금 봉창 구멍으로 두 남녀의 그림자를 보았다. 역시 달빛을 우러르면서 한들한들 거닐더니 한결 가벼운 몸짓들로 마주 돌아섰다. 그리고 정겨운 얼굴들로 뺨을 부벼대는 것이었다. 진노이는 온몸의 피가 머리로 쌓아 거쳐오르면서 사지가 떨렸다. 부르르 두 주먹을 부르짖었다. 뺨들을 부벼댄 남녀가 이윽고 또 보리밭에 주저앉았다. 순간 주변의 보리가 심하게 흔들렸다. 한사코 쓰러지지 않으려는 며느리를 사내가 억지로 눕히려는 모양이었다. 그러나 며느리도 전혀 부당하게만은 안 생각하는 듯 자그마한 목소리가 그러나 다급하게 여기선 안 돼요. 못 써요. 하였다. 순간 진노이는 긴장이 확 풀리면서 어떤 깨우침이 머리를 스쳤다. 그러자 사내도 이건 무리한 짓이라고 생각된 모양인 듯 주변의 보리가 잠잠해지고 두 머리가 보리목의 사이로 까무까무 드러났다. 그리고 주변의 보리는 다시 미미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여전히 휘영청한 달빛이 이슬 머금은 보리에 눈부시게 쏟아졌다. 끝없이 교교한 밤이었다. 진노이는 허리띠를 메고 옷을 여몄다. 태연이 코를 골면서 자는 신용을 하였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며느리가 들어왔다. 문바람과 함께 분내가 풍겼다. 며느리는 저기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조심스레 제자리로 가 누웠다. 됐다. 진노이는 각잠에서 깨어나는 신용을 하면서 변소에 가는 것처럼 문을 열고 나왔다. 나오자마자 선뜻 대송나무께를 가보았다. 며느리와 속삭인 사내가 대송나무 저편 구비를 돌아 사근 바위 옆을 걸어가고 있었다. 진노이는 재빠르게 그러나 조용조용 달려서 사내를 쫓아갔다. 마침내 두어 걸음 남기고 니 의젓한 목소리로 불러 세웠다. 사내가 깜짝 돌아보았다. 그 순간이었다. 진노이는 모든 것을 알 수 있었다. 사내는 바로 다른 사람 아닌 전날 기뚝굴레 집서 이사수를 낸 곡성서 왔다는 양머라는 그 사내였다. 며느리가 곡성 등지까지 다니면서 도부를 친다는 말은 여러 차례 들어왔다. 그리고 사내는 이곳에 일가붙이는커녕 친면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는 말도 들었었다. 그렇다면 아하! 속으로 부르짖은 진노이는
양서방 아닌가? 위험 있는 목소리에 비겨 퍼르스름한 눈동자에는 온화한 빛이 감돌았다. 중년 사내가 당황해하니까 대장부 사내가 놀라긴 하고 진노이는 그 퍼르스름한 눈동자에서 어느새 온화한 빛을 거두면서 가게 손가락으로 뒤를 가리켰다. 중년 사내가 용서받은 도둑처럼 그냥 돌아가려 하자 이 사람아 이리 가게. 대장부 사내가 일단 품은 여자를 보고 그냥 돌아서 가다니. 난 여기 있을 테니 집으로 가게. 말씀을 사려기 전이라 실은 제가 알겠네. 가게. 그리고 진노이는 발을 서서히 떼옮기면서 어슬렁어슬렁 뒷등성이로 올라갔다. 시아버지가 밖으로 나간 것을 본 며느리는 얼굴을 불그락 푸르락 하면서 벌벌 떨고 있었다. 시아버지는 분명 나의 소행을 짐작하셨나 보다. 이전날도 종일 진지를 안 잡수고 누워 계신 것은 그 때문이 아니셨나? 무슨 면목으로 뵐고. 이런 며느리의 귀에 이윽고 들려오는 시아버지의 고함 소리는 과연 천청병력 같은 것이었다. 뭘 하신지 말뜻은 짐작이 안 가지만 아무튼 양씨를 불러세우고 다잡는 것만은 분명한 것 같았다. 평소에는 없는 것처럼 조용하지만 일단 노하면 그 푸르스름한 눈동자와 장대한 기골로 때밀듯이 호령하는 무서운 분이 아닌가. 이 일을 어째야 할꼬. 그러자 투덕투덕 발소리가 나더니 이내 문이 열렸다. 며느리는 깜짝 혼이 나간 것처럼 놀랐다. 그것은 과연 놀라운 일이었다. 꿈에도 못 생각던 일이었다. 슬쩍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대뜸 자기의 손목부터 잡더니 옆으로 와서 누웠다. 그러면서 더듬더듬 이렇게 내뱉었다. 놀라지 마소. 나시 양서방이시. 작은 바위 등성이를 거닐던 노인은 달을 따라 발걸음을 옮겼다. 집 뒤를 돌아서 벌레 먹은 참나무들이 서 있는 무덤가로 왔다. 잔디밭에는 읍으로 빠지는 오솔길이 하얗고 그 저편 등성이에는 호밀밭이 싸싸 물결을 치고 있었다. 그리고 저편 아랫길에는 대송나무가 희부옇게 떠보였다. 좋게 100여 걸음이 떨어진 시야였다. 진노이는 교교한 달빛을 우러러면서 잔디밭을 왔다 갔다 하였다. 버르스름한 눈동자에는 세상의 쓴맛 단맛을 다 겪은 지혜가 빛나고 기골 뒤에는 오랜 풍상을 겪은 뒤에 허허한 정멸이 엿보였다. 그 지혜와 정멸이 교교한 달빛을 타고 끝없이 번져갔다. 그 달빛 속에 며느리와 양서방의 모습은 박혀 있었다. 진노이는 문득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같이 사는 것이 좋겠지. 그리고 막 호밀이 철썩거리는 산등성이에 눈을 준 때였다. 웬 사내 한 사람이 푸른 옷을 입고 이쪽을 건너다 보면서 오는 것이다. 순간 진노인의 표정이 무춤 얼어굳었다. 그런 채 가까워오는 사내를 따라 시선이 발밑에 와서 멈췄다. 아버님 아니십니까? 산에서 잡혀서 형을 마치고 나오는 길입니다. 진노이는 칵 말문이 막혔다.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면서 말머리를 찾는데 아버님 밤중에 저게 웬 사람들입니까? 아랫길을 가리키며 아들이 물었다. 진노인이 서서히 고개를 돌렸다. 희미한 대송나무 밑에 두 남녀가 가고 있는 것이다. 며느리가 양서방을 바래다 주는 것이리라. 이윽고 진노인은 나직한 소리로 이와 같이 대답하였다. 너처럼 나를 위한 사람들이다. 너 없는 대신 나를 섬긴 이 마을 사람들이다. 달밤이 좋아서 저렇게 거니는 것이로구나.